할 그 작목은 상추입니다. 상추. 서산 같은 경우는 거의 상추가 조금밖에 없고, 논산이 상추는 굉장히 많이 유명하죠.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논산에서 상추 담당자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추 재배 쪽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강의 뛰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또 뭐 보니까는 논산에도 상추를 잘하는 그 전문 지도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언제까지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할지는 모르지만 오늘 또 열심히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장입니다. 상추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뭐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거의 대부분 상추 쪽에 엽상추 쪽으로만 설명을 많이 드리고요. 포기상추 같은 경우는 저희 좀 설명을 안 하는 쪽으로 혹시나 질문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그 엽상추 쪽, 특히 그 적상추 쪽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상추의 구조를 보면 이제 크게 나누면은 잎, 줄기, 뿌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꽃, 그 다음에 씨앗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잎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꽃이 피면은 상추는 끝나기 때문에 어차피 잎을 계속 딸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재배해가지고 엽을 두껍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엽을 얇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료적인 방법, 그런 것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를 보면은 이제 로메인 상추가 있고요, 청로메인, 정로메인 상추가 있고, 그 다음에 양상추, 포기상추가 있고, 상추 생채, 이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크 상추, 요거는 주로 쌈 식당이나 그런 데 많이 나오고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은 상추가 이제 치마 상추하고 축면 상추가 되겠죠. 치마 상추도 청치마, 적치마가 있고, 그 다음에 축면 상추는 청축면과 적축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담배 상추도 많이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고 유통도 많이 안 되는 그런 식의 상추라고 보면 되죠. 귀농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특별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특이한 걸 나는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걸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재배 쪽에만 신경 쓰고 다른 쪽은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방향이 저는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가는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상추 쪽도 특이한 상추보다는 일반적으로 유통시장에서 많이 점유를 하는 적상추, 적축면 계통 상추를 하는 게 아무래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벽해충 관리를 하는 부분도 적축면 상추가 훨씬 더 유리하니까 적축면 상추로 가시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뭐 롤로로사 상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쌈추, 뭐 이런 상추도 있습니다. 예, 뭐 크게 분류하면 이제 알들이 상추에서 결구 상추가 나오죠. 이거 이제 이런 상추. 올해 같은 경우가 대서특필돼서 뉴스에 나온 게 특이한 게 뭐냐면 햄버거 가게에 양상추가 없어서 상추를 못 넣는 경우가 그때 11월 달인가 그때 나왔었을 거예요. 지금 그 농산물의 가격의 흐름을 보면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비가 와서 다 쓸어버렸다든지 아니면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얘를 태웠다든지 태풍이 불어서 쓸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기상재해에 의해서 많이 가격 등락폭이 정해졌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에 2021년도에 그 엽채류 아니면 뭐 과채류도 가격에 변이를 보면은요, 이 기상재해 양상이 틀려졌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틀려졌냐고 보면은요, 쉽게 얘기해서 비가 자주 왔고, 그 다음에 일조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가 간혹 오면서 중간에 흐린 날이 많다 보면은 한 10일 정도 거의 해가 없는 상태에 그런 기상이 형성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추값이 엄청 올랐고, 깻잎 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제안 드리는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못 따고 안 클 때 나는 조금이라도 더 키워서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엽채로 부분은요, 1조에 의해서 1조가 부족한 거에 의해서 작물이 못 클 때, 그때 키우셔야 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 드리는 건 뭐냐면은 보광입니다. 보광. 빛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광등도 있을 수 있고 뭐 무슨 가스등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가격도 비싸고 그다음에 전기 소모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일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LED 전구를 기준으로 그 빛의 밝기에 대한 저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엊그저께 실험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그 내제형 하우스 그러니까는 저 폭이 8.2m 폭인 그 하우스 기준으로 봤을 때 두 줄 들어갑니다. 두 줄을 그 전선을 넣고 거기 2m 간격으로 LED 전구를 12W짜리를 2m 간격으로 그 달았을 경우에 위 지붕에다 달았을 경우에 밑에서 측정해 본 결과 250룩스에서 300룩스 정도 나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전에 사용하는 3파장 렌즈 있지 않습니까? 3파장 램프 있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옛날 백열 전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설치를 했을 경우에 룩스가 25룩스에서 30룩스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권해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전구는 낮게 달면 달수록 보강 효과는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전구를 통해서 보강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경쟁적으로 경쟁력을 더 좋게 한다고 하면은 권해드리는 거는 높이는 2m 정도 높이의 LED 전구를 두 줄로 다는데 간격, 전구와 전구 간격은 22m 정도로 해가지고 12W 이상 LED 전구를 달았을 경우에 아마 그 빛 밝기 조도가 제가 볼 때는 거의 500에서 1000룩스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1000룩스 정도까지 만약 내가 조도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빛이 그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낮에도 계속 불을 켜는 거죠. 낮에도 켜고 저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는 켜고 한 8시, 9시까지 켜고 밤에는 끄고 그 다음에 새벽에 한 5시 정도까지 다시 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보강을 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보다 2배 정도는 따지는 못해도 한 1.2배에서 1.3배 다른 사람은 안 컸을 때 자기는 크는 그런 스타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하고 통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보강등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하우스에 두 줄로 해서 보강등을 다는데 전선값이 방수되는 전선값으로 했을 경우에 그 85m 하우스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85m 보면은 전선값이 한 100에서 12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LED 전구가 12W짜리가 인터넷에서 사시면은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몇 개 필요하냐? 한 90개 정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보면 넉넉 잡고 150 정도면은 하우스 한 동당 150 정도면은 보강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요 한번 해보세요. 한 동만. 그리고 그 생육 상태를 안한동하고 비교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 하시면은 그거를 가는 게 어떨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논산에서 또 많이 하는 상추 중에 하나가 이제는 그 포기 상추인데요. 그 수경재배로 하는 포기 상추 중에 이제는 가장 고소하고 이제는 입이 부들부들하고 가격이 높은 이제 버터헤드 상추가 있죠. 근데 솔직히 처음 버터헤드 상추가 논산에 정착할 때 제가 그 이쪽 상추 쪽 담당자였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상추가 가격이 높아가지고 아 이게 돈이 될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유통시장에서 여름철에 이 논산지방 그 버터헤드나 로메인상 포기상추를 원하지는 않는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회전율이 9번이나 7번에서 3번으로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타산성이 안 나와요, 하우스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버터헤드나 로메인 상추 수경으로 갈 필요도 없고 노지로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이 상추 같은 경우는 버터헤드 상추나 로메인 상추 같은 경우는 좀 경쟁이 떨어지지 않나. 일반 잎 상추 쪽이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잎상추 보면은 이제는 치마 상추가 있고 측면 상추가 있는 건 다 아실 테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적축면 상추.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다 적축면 상추 하시지만 그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상추 우량 품종의 구비 조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꽃이 늦게 펴야 되겠죠. 이게 추대가 늦어야 되고 품종, 이제 만추대성 품종이 우선시 돼야 되고요. 적산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상추가 끝났다. 잎눈이에서 그 다음에 그 꽃눈으로 전환된다 하는 그 메커니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적산 온도입니다. 상추 같은 경우는 품종별로 조금은 상이하지만 적산 온도가 1400에서 1700 정도 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적산 온도가 차여졌을 때 얘들이 그 꽃눈으로 전환되면서 얘가 추대가 되기 때문에 그 적산 온도를 어떻게 하면은 안 차게 하느냐. 그다음에 적산 온도를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온도를 어떻게 하면 낮게 유지시킬 수 있죠. 적정한 온도로 맞출 수 있느냐가 그 상추 그 농사의 큰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광 적응성이 좋아야 된다 해가지고 약광하에서도 적색 발현이 우수해야 되고요. 내비성, 밑거름이 적은 환경이든 많은 환경이든 일정하게 허하게 돼야 된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하지는 않아요. 가능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런 품종이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예. 뭐 품종은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옛날 거라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논산에서 재배되는 품종 중에 가장 오래된 품종이 이제 선풍이란 품종이 있죠. 예, 적색 발현이 되기는 하는데 여름철에 고온기에는 적색 발현이 안 되고 녹색이 발현되고 그 다음에 잎 크기는 좀 큰 편이지만 시장에서는 많이 지금 퇴출되고 하는 품종이죠. 지금도 아마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름철이나 온도가 좀 높았을 경우에 많이 하시는 선풍 골드. 지금도 선풍 골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름철에 그 다른 품종들은 적색 발현이 안 될 때 얘 같은 경우는 적색 발현이 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상추에서 모든 작물에서 적색 발현이 잘 된다고 한다는 거는 재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 안 큰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선풍골도 잘 안 크잖아요. 크기도 작고 그리고 박스에 들어가는 수도 훨씬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고 그럼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게 이제 선풍 골드라고 보는데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 나온다면 좋긴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겨울 재배용으로 많이 하시는 이제 슈퍼 선풍. 이거 같은 경우는 겨울에 수확량도 높고 그 다음에 무게도 많이 나가는 품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슈퍼 선풍. 그 다음에 이제는 다른 회사 제품인데 이제 넘버원 같은 경우도 슈퍼 선풍과 비슷하게 겨울 재배용으로 많이들 하시죠. 예. 재배 작형 보면은 뭐 이거는 봄 재배, 고랭지 재배, 가을 재배, 겨울 재배에서 전반적인 상추, 그러니까는 포기 상추까지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 논산에서 하는 작형 같은 경우는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겨울 작기 상추 들어가고 그 다음에 4월 중순이나 말쯤에 겨울 작기 끝나고 다시 봄 작기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7, 8월 달에 여름 작기 들어가서 이렇게 한 3번 정도 돌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게 이제 겨울 작기하고 그 다음에 여름 작기인데 특히나 이제 여름 작기 같은 경우는 적산 온도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4번 딸 거를 8번, 9번까지 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시설 상추 재배 유형 해가지고 나온 처음에 이제는 토경입니다. 토경. 많이들 토경을 하시죠.
근데 저는 솔직히 수경 재배보다는 토경 재배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면은 딸기같이 수경 재배를 했을 경우에 제 나오는 수익 자체가 거의 2배라든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수경 재배를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추에서 수경 재배를 했을 경우에 2배의 수익이 나지는 않거든요. 많이 나야 1.2배, 1.3배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이 나오는 수익 대비 문제가 뭐냐면은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 딸기 배드보다 상추 배드가 훨씬 더 비싸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토경을 하시고, 만약에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상추 배드 사업을 해가지고 막 7대3이나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런, 아니면 뭐 100%짜리 국비가 나온다, 그러시면은 뭐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내 돈 들여가지고 하우스 관리해야 되고 이거 저기 해야 된다 하면은 저는 토경이 낫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토경을 좋아하고, 그리고 토경에서 나오는 작물들이 수경에서 나오는 작물보다 훨씬 더 맛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두 번째로 이제는 요거는 논산에서 한 10여 년 전에 초기의 수경 재배 형태입니다. 지금 배드가 작고 폭이 아마 40짜리일 겁니다. 40인가? 40.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경 재배를 하고 그 안에는 돌가루 집어넣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은 그 포기가수가 몇 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못돼 가지고 이런 형태는 지금 없어졌고요. 그 지금 양촌 쪽에 몇 농가가 지금까지 유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그리고 수경 재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돌가루, 그러니까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떼고 난 그 돌가루를 이용해서 배지를 쓰는 그런 형태로 많이를 하시는데, 이 상추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배지 같은 경우는, 돌가루 같은 경우는 수분 함량이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물을 못 잡는다고 보셔야 돼요. 통기성이라든지 그런 건 좋지만 문제는 물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정식 후에 뿌리가 활착이 안 된 상황에서는 얘들이 햇빛에 의해서 그 증산작용이 그 확 일어났을 경우에 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돌가루 형태의 시설 배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뻔히 아시겠지만 일단 담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 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초기에 뿌리를 잡고 뿌리가 쭉 뻗을 때까지는 그 뿌리의 깊이에 맞도록 담액을 해주시고, 그 후에 뿌리의 깊이가 그 깊어지면 그때는 이제 점점 담액하는 거를 이제 낮춰줘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초기에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는 분무식 방식이 또 있습니다. 밑에 띄워놓은 상태에서 밑에서 분무 노즐로 해가지고 그 일정 시간 동안 계속 뭐 10분에 한 번 정도, 한 1, 2분 정도 계속 그 저희 밑에서 쏴주는, 양액을 쏴주는 그런 형태의 방식은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서산에서 씨감자를 재배하는데, 조직배양 씨감자를 재배하는데 분무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비용도 덜 들어가고요. 그리고 잘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염됐을 경우에 순간적으로 오염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일단 그 배드 형태,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요게 이제는 주로 요즘 많이 하는 좀 폭이 넓은 그 상추 배드 형태고, 지금 배지는 그 돌가루, 예,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그 돌가루를 써가지고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배드를 짤 때, 이 배드를 시설을 하실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요, 이 배드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배드를 많이 높이시거든요. 내 허리 높이, 그러니까 90이나 한 1m 20 정도로 높이십니다. 예. 내 그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수학 작업을 위해서. 근데 배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배드 안에 온도는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베드를 거의 땅에다 붙여서 하시는 분이 있었고 베드를 1m 이상 올리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온도 차이가 5도에서 7도 정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경재배 베드를 만드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의 몸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작물을 재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는 낮추시는 게 훨씬 더 온도를 낮게, 특히 여름철이나 그럴 때 낮게 유지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베드 설치는 웬만하면은 그 땅에 닿거나 아니면은 높이더라도 한 20cm 내외 쪽으로 그렇게 높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베드를 높여버리면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이게 환풍이 잘 안 됩니다. 예, 환풍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베드를 만들 때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 돌가루 베드 같은 경우는 항상 담액을 할 수 있는 그 퇴수구 쪽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물을 채울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장치를 해 놓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는 그 양액을 흘리는 막대 형태의 이런 베드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논산 부정면에서 900평 정도를 이거를 시설을 하셔가지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됐습니다. 이게 시설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리합니다. 설치하기도 편하고 그렇긴 한데 얘도 하우스 안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이상 그 양액 온도가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SNS 쪽에서 그 이쁘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현실에서 부딪히는 그런 어떤 그 양액의 그 온도를 극복하지 못해 가지고 얘들이 자리 못 잡고 다 사그러드는 그런 식의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차라리 이거 하실 거면은 수경재배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요 형태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거 갖고 그 온도 양액의 온도를 낮추려고 냉각기까지 써보고 다 해봤는데요. 그 올라가는 그 온도 자체가 더 높기 때문에 그걸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거는 안 하시는 게 낫다 판단됩니다. 요게 이제는 분무경 시설 분무식으로 해가지고 이 스티로폴 베드에다가 이제는 그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저기 고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그런 형태인데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예.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스티로폴 같은 경우가 다 규격화돼 있어가지고 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위에 뚜껑 같은 경우도 다 뚫어주더라고요. 몇 구로 해서 해달라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뚫어주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분무를 해가지고 위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관 밑에를 하나 쭉 깔고요. 그 위에다가 노즐만 쭉쭉쭉쭉 꽂은 상태에서 그냥 계속 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도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이 다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설정을 하신다 그러면 200평 기준으로 8.2m 폭에 85m를 했을 경우에는 구간을 하나 둘 셋 넷 한 4구간 정도로 나누고 거기에 2마력짜리 한 구간당 2마력짜리보다 하나씩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물이 돌아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물을 이제 그 통을 그 땅에다 묻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4구역당 하나 해가 1톤짜리 해서 그래서 구역별로 해가지고 한 4개 정도 묻으시면은 그 어느 정도 그 캐파가 맞을 것 같아요. 혹시나 궁금하시면 제가 이 회사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저희 지금 서산센터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소개할 상황은 아니고 하여간에 저는 이게 참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분무식 방식. 이제 상추의 온도 조건 같은 경우는 일단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죠. 그리고 발화에 적당한 저거는 15도에서 20도 정도 거기에 필요하고요. 그 이상도 그러니까는 만약에 35도 이상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상추가 타기 시작하죠. 예, 그게 문제가 되고 가장 중요한 이제 적산 온도 같은 경우는 1400도에서 1700도 정도 됩니다.
꽃눈의 분화는 뭐 고온과 장일에서 촉진된다고 하지만 꽃눈이 바로 형성되는 것은 이 적산 온도가 차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꽃눈 분화는 25도씨에서 10일 정도, 그 다음에 20도씨에서 20일, 15도씨에서 30일 정도 되는데 15도씨 이하, 그러니까 겨울철에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 추대가 많이 안 되고 신경을 안 쓰셔도 얘들이 추대가 안 나오다가 갑자기 봄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온도 관리를 잘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3월 말부터 아니면 온도 관리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4월 중순부터 갑자기 추대가 한두 개 정도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뭐 거의 일주일 사이에 쭉 추대가 돼가지고 거의 작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식의 제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봄에 그래도 15일 정도 더 길게 따고 싶다 하시면은 온도 관리를 항상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온도 관리를 15도 이하로 유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최대한 생육이 되는 상태에서 온도를 좀 낮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환기를 자주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그 2중, 3중을 내리지 않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온도를 조금 낮게 잡으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딸 수 있는 그런 그 메리트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빨리 키우신다고 봄에 3월달 넘어가가지고 2월달 넘어가가지고 하우스 문을 일찍 닫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우스 안의 온도가 30도씨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추대되는 부분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온도는 좀 낮게 25도 이하. 아무리 햇빛이 좋다고 해도 낮에 온도가 25도씨 또 뭐 더 낮춘다면 더 좋죠. 한 20도씨 이하까지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광 조건은 얘는 그 광을 많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광 포화점이 뭐 25,000 룩스, 광 보상점이 1,500 룩스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빛 소질, 그러니까 그 구름 끼거나 아니면은 비가 왔을 경우에 그때 이제는 빛 소질들이 많이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뭐 한 1,000룩스나 한 2,000룩스는 되겠죠. 하지만 보광등을 통해서 더 광을 준다 그러면 다른 집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확량을 갖고 그리고 품질이 좋아집니다. 품질이 좀 더 두꺼워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광 쪽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무래도 모든 작물에 있어서 광합성은 오전에 다 많이 이루어지니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여름 재배할 때 또 특히 유념할 게 정식 후 일주일 정도는 차광망을 좀 쳐주셔가지고 얘들이 좀 안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추대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는요, 직사광선 하에서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상추가 타거나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는 그 70%라든지 그런 70%짜리 차광망을 설치를 해서 그렇게 따기도 하고 기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70%짜리 차광망을 쓰신다고 해도 여름철에는 하우스 안의 온도가 30도가 다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적산 온도가 빨리 차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딱지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3-4번 정도 따려고 하면은 바로 꽃대가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고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7, 8, 9번까지 딸 수 있는 방법은 직사광선 하에서 키우시는 겁니다. 직사광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직사광선 하에서 키우려면은 하우스를 다 뜯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겨울 재배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하실 때 1중, 2중, 3중 하우스를 쓰시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2중, 3중을 이 중앙까지 말아가지고 1중에서 빛이 바로 그 상추에 그러니까 빛을 닿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만 갖고도 상추의 적색 발현 색깔이 틀려지고요. 그 다음에 딸 수 있는 횟수 자체도 늘어납니다. 그 부분에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 주는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물 주는 얘기. 사람들이 작물을 키우는데 생각보다 물을 안 주세요. 너무 안 주세요.
근데 작물에 있어서 물을 준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고 보면 되냐면은 일단은 얘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을 주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양분을 이온화시킨 양분을 이동을 시키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뿌리 쪽으로 이동을 시키도록 해줘가지고 뿌리에서 잘 먹도록 해주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의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이 보통 우리가 그 햇빛이 비치고 그 다음에 땅의 온도가 올라가면 땅 속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서 땅 위 표면에 올라가는데 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양분하고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땅 표면에서는 물만 날아가고 양분이 위에 쌓이게 되죠. 그걸 염류집적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염류집적이 생기면 거기에서 미생물이 양분을 분해하는 그런 비율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나와요. 특히 질소 쪽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아니면 아질산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에 의해서 상추 아니면 작물들이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위에 땅 표면에 떠 있는 양분들을 밑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자꾸 밑으로 내려줘 가지고 밑에서 다시 슬슬 올라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는 권해드리는 깊이는요 40cm까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물을 한번 팍 줘가지고 그 위에 떠 있는 양분들을 40cm 밑에까지 쭉 내려주면 40cm 정도에서 다시 염류집적이 될 정도까지 위로 올라오는 시간이 한 10일 정도 넘게 걸려요.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물을 주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물을 그러니까는 이 지표면에서 10cm 정도 내려갈 정도밖에 내가 물을 안 준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한 3일 정도 햇빛이 비친다는 조건으로 3일 정도 지나면은 염류집적이 바로 생겨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스장애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은 충분히 주시는 게 뭐냐면은 위에 올라와 있는 양분들을 밑으로 내려줘야지만 가스도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물과 양분을 골고루 식물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요. 꼭 물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자, 충분하게 주셔야 되는데요. 멀칭 비닐 위에다가 물을 주는 방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우스에서 스프링쿨러라든지 아니면은 분소호수를 이용해 가지고 멀칭 비닐 위에서 물을 내린다는 전제 조건으로 했을 경우에는 물을 한번 주실 때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물이 내려가 가지고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그 구멍 속에 있는 물이 퍼져 가지고 어떻게 된다? 뿌리 전반적인 부분까지 다 적실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번 물을 주실 때는 스프링쿨러나 분소수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물을 줘라. 예. 그랬는데도 물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더 줘야죠. 근데 이렇게 물을 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고래에 물이 너무 꽉 차가지고 얘들이 죽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고래에 물이 찬다 그러시면 그 물은 바로바로 빼주셔야 돼요. 어떻게 빼주시느냐? 배수로를 내서 바로 빼주셔야 됩니다. 그 물이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다시 올라옵니다. 골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두둑으로 다시 올라와요. 그럼 염류집적이 조장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고래에 있는 물들은 아무래도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두둑을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두둑 구조를 잘 만드셔야 돼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두둑을 대충 만들게 되면은 이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겠죠. 굴곡이 생깁니다. 어떤 때는 깊고 어떤 때는 높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높은 곳은 아무래도 물이 들어가니까 건조하게 되고 낮은 곳 같은 경우는 물이 모이게 됩니다. 건조한 곳은 물 좀 더 주면 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낮은 곳, 그러니까는 두둑이 이렇게 가다가 살짝 꺼진 데가 있어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물이 모이게 돼요. 더 많이 모이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되냐면 물이 모이면 양분도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생육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그 뿌리가 잘 잡히지 않아 가지고 잎이 누렇게 되고 그 다음에 크지는 않는 그런 증상들이 나와요. 이게 물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양분과 물이 쌓여서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에 쌓인 양분과 물을 줬을 경우에 쭉쭉 빠지도록 해야 되는데 경반층이란 부분이 밑에 있으면 그것도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되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싹 꺼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둑 정중앙에 50cm 깊이로 구멍을 하나 뚝 뚫어주세요. 50cm. 뭘로 뚫어주냐면 대꼬 있죠, 대꼬. 대꼬 아니면은 쇠파이프 같은 경우로 50cm 거기다 테이핑을 해가지고요. 그 뚫어주는 겁니다. 50cm를 딱 정중앙에. 그리고 그 구멍 간격은 1m 정도 간격으로. 이게 구멍을 뚫으세요 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쇠파이프를 거기다가 박아놓고 안 빼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빼야죠. 빼야죠. 예. 빼야 되는 거고 그거를 뺀 거를 또 갖고 옆에를 또 뚫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0cm 간격으로 뚝뚝뚝 뚫어버리면 기가 막히게 거기에 쌓여있던 양분과 물이 그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뿌리가 다시 작기 시작하고 생육이 정상적인 부분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작물이 생육하는 상황에서 경반층을 뚫어주고 물이 쌓이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구멍 뚫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두둑 정중앙에 하나씩만 뚫으시면 돼요. 1m 간격으로.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조금 있어요. 이 그 경반층이 심하고 작물이 안 되는 경우가 좀 긴 경우 그러면 좀 많이 뚫어야 돼서 이게 구멍 뚫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도 뚫으면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염류집적이 생겨가지고 타거나 얘들이 입이 타거나 아니면 입이 축 처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물이 안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특히 상추 같은 경우는 포기가 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입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거의 구멍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물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극복하면서 상추를 제대로 키우려면은 최소한 구멍과 구멍 사이에 칼질을 하는 거예요. 뒤에 사진이 나오는데 그렇게 칼질을 하고 물을 주시면은 상추 생육이 확 틀려집니다. 근데 왜 요거를 못하느냐? 비닐값 때문에. 비닐을 내가 상추 비닐 같은 경우는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걷어다가 한 두세 번, 뭐 많게는 4번까지 쓰시잖아요. 근데 상추 뭐 멀칭 비닐 가격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한 동당 쓰는데 굳이 그거를 절약해 가지고 몇백만 원 벌 수 있는 거를 포기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상추가 안 크고 염류집적에 의해서 얘들이 안 크고 입이 처진다 그러시면은 과감하게 찢으세요. 구멍과 구멍 사이에 칼질을 쭉쭉쭉 하시면은 확실하게 큽니다. 확실하게 잘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물 주는 시간이에요. 물은 오전에 주느냐, 오후에 주느냐, 저녁에 주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요. 해 뜨고 나서 1시간이나 2시간 지난 다음에 물을 주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해 뜨고 나서 1시간이나 2시간 지난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떨어지면 잎 뒷면에 기공이 열리고 물을 먹을 준비가 됩니다. 그때 물을 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근데 내가 상추 작업을 하면서 상처가 나가지고 물을 주면 얘들이 덧나가지고 뭐 병이 생기지 않을까, 균이 침투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뭐 그때는 저녁 때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추에 물을 주는 그러니까 작물에 물을 주는 시기는 오전 그러니까 해 뜨고 나서 1시간이나 2시간 지난 다음에 물을 주시는 게 좋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특히 여름철에 물 주는 요령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자 여름철에 가장 온도가 높을 때가 하루 중 온도가 높을 때가 언제냐면은 오후 2, 3시경입니다. 오후 2, 3시경 오후 2, 3시경에 여러분들이 상추 작물의 이파리를 항상 관찰을 하셔가지고 얘가 목이 마른지 물이 부족한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자 모든 작물의 그 잎은요 수평이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근데 물이 부족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잎이 처지기 시작해요. 잎이 처진다. 원래 있던 그 각도보다 잎이 처진다. 그렇게 보시면 아 얘가 그 기공을 통해서 수분을 날려 보내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뿌리에서 흡수를 못하는구나 하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을 더 줘서 충분하게 뿌리에서 물을 날라간 그 물 대비 뿌리에서 토양에 있는 물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세 식경에 두세 식경에 입이 처진다. 그러면 그 물을 주는 주기를 줄여줍니다. 처음에는 주기를 줄여주다가 매일매일 물 주는데도 오후 두세 식경에 이파리가 처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에 물을 2번을 줍니다. 물을 2번을 주는데 언제 주느냐? 12식경에 약간 줍니다. 한 1시간 주는 게 아니라 10분 내지 20분 정도 물을 주게 되면은 그 두세 식경에 입이 처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어요. 입이 처지면 안 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지만 입이 처지지 않게 관리를 하신다면 남보다 더 잘 자란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 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물 주는 주기입니다. 물 주는 주기는 어떻게 제 나름 노하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건데요. 자, 여름철에는 최고 기온을 갖고, 그러니까 하우스 안에 최고 기온이 아니라 외기 최고 기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30도씨 이하다. 그러시면은 3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줍니다. 30도씨 이하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최고 기온이 30에서 35도씨 사이다. 그럼 이틀 만에 한 번 주고요. 35도씨 이상이다. 그러면은 매일 줍니다. 물. 그렇게 하시면 얼추 맞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외기 온도를 잡으셔가지고 30도씨 이하이면 3일, 30에서 35도씨이면 이틀, 그 다음에 35도씨 이상에서는 매일 물을 주셔야 되고요. 겨울철에는 거꾸로 최저 온도를 갖고 물을 줍니다. 최저 온도. 그러니까는 해 뜨기 전에 온도죠. 최저 온도를 갖고 하우스 안에 있는 최저 온도입니다. 하우스 안에 최저 온도가 5도씨 이하일 경우는 10일 만에 한 번 주고요. 6도씨에서는 7일, 8도씨에서는 4일 만에 물을 주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 제가 논산에서 근무를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자랑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하우스에 딱 갔더니 스프링클러가 없어요. 하우스 위에 안 달려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멀칭 비닐 위에 분수도 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점적이 깔렸나 하고 점적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점적도 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물을 도대체 어떻게 주는 거야?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있잖아. 그 물 한번 쫙 대고 상추 심어놓고 상추 끝날 때까지 나는 물 한 번도 안 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도 얘들이 클 수는 있겠죠. 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수량이 안 나옵니다. 절대 돈 되는 수량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키웠을 경우에 아마 가격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염류집적 돼가지고 물을 안 주게 되면 이게 색깔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얘들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적상추 같은 경우는 더 빨갛게 나오고, 그 다음에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박스당 입수가 들어가는 것도 훨씬 많을 거고. 근데 가격은 많이 받는데 박스 수가 안 나오게 됩니다. 절대.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겨울철에 시설 그 엽채로 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돈 버는 온도는 저는 8도라고 봅니다. 8도. 왜 8도가 돈 버는 온도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8도를 맞추시면은 겨울철에 그 하우스 안에 상대 습도가 90% 이하까지 떨어져요. 그 환풍기까지 틀어주면. 그렇게 되면은 잿빛곰팡이병이라든지 녹균병이라든지 그런 병들이 안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구태여 약을 안 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크는 그게 5도를 놓고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 거의 2배 정도 더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해충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따는 주기도 빠른 8도씩. 근데 더 이상 올리는 거는 저는 조금 무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더 이상 10도나 12도까지 올려버리면 잘못하면은 적색 발현이 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그 최저 온도 같은 경우는 8도 정도 맞추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토양 조건은 pH는 6.0에서 7.0 꼭 맞추셔야 되고요. 뭐 7.0까지 얘기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6.0에서 6.5. 그래서 항상 그 작물이 끝나는 시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토양을 채취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시비 처방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땅의 pH가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석회비료가 4가지가 있죠. 땅에다 뿌릴 수 있는 석회비료가 4가지가 정도가 있는데 뭐 생석회,
그 다음에 저기 소속해, 고토속해, 폐화석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저는 권해드리는 거는 고토속해를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것들은 석회만 들어있고 그 다음에 효과가 빠를지는 모르겠지만 고토석회 같은 경우는 고토는 마그네슘이고 석회는 칼슘이잖아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별도로 넣을 수 있는 비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싸기도 싸고요. 고토석회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나는 pH고 뭐고 상관없이 나는 그냥 고토석회를 집어 넣고 싶다 하시면은 200평 기준으로 작기마다 드시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넣는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 넣는 시점은 겨울 재배가 들어가기 전이겠죠. 그러니까 그 9월 말이나 10월 초쯤, 그러니까는 준비를 하시려면 이제는 9월 초나 8월 말쯤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9월 초쯤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냥 일정 부분 계속 석회를 넣고 싶다 그러면 고토석회를 200평 기준으로 한 3포 정도, 4포 정도 그 정도 넣으시면은 그냥 계속 그 pH는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양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우스에서 물 빠짐을 좋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경로탈이나 아니면 쟁기 아니면 포크레인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걸 써가지고 40cm 깊이로 땅을 파주셔야 돼요. 그래 최소한 그렇게 2년이나 3년에 한 번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통기성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물도 잘 빠지기 때문에 뿌리 활력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물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리고 다음에 넣어야 될 게 볏짚입니다. 볏짚. 깊이 가리를 하시고 나서 볏짚을 꼭 같이 넣으세요. 예. 근데 볏짚을 넣는 것도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볏짚이나 퇴비를 넣으실 때 땅을 고르게 평평하게 해놓고 들어가셔야지 그렇지 않고 땅이 그러니까 쟁기질에서 땅이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볏짚이나 퇴비 같은 경우를 집어넣게 되면은 뭉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뭉쳐서 들어가면은 문제가 돼요. 퇴비는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볏짚 같은 경우도 이 공간이 떠버리면은 거기에 뿌리가 제대로 뻗지도 못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에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작물이 거의 잘 생육을 못합니다. 그래서 볏짚이나 그런 자재들을 넣을 때는 꼭 그 위에 그 토양을 수평으로 그러니까 잘 다뤄가지고 평평하게 해놓고 넣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양분을 잴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다 그러면 이씨 전기전도들을 잴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가 밑거름을 다 넣고 한번 재봤을 경우에 1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2라든지 3이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많이 들어가서 염류집적이 생기거나 가스가 나올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덜 주고 위에 웃거름으로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웃거름은 관주형 비료로 하우스 동당 뭐 그 정도 주시면 200에서 300g 정도 해주시면 좋은데 이 상추 부분이 또 문제가 뭐냐면은 포기가 짓기 시작하면은 물이 안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웃거름을 잘 안 주셔요. 밑거름을 좀 많이 줘서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웃거름은 주셔야 됩니다. 웃거름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상추 같은 경우는 포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알비료 같은 거 잘못 주시면은 거기에 끼어가지고 얘들이 물러지거나 타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웃거름 주실 때는 웬만하면은 관주용 비료를 쓰셔가지고 주시는 게 유리하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2일 간격, 가을철은 3, 4일 간격, 겨울철에는 4, 5일 간격으로 그렇게 양분을 그 웃거름을 주시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밭준비 시 주의사항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양 12첨방서를 최소한 1년에 한 번 받는 시기는 제가 볼 때는 9월달 정도? 그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8월달 정도. 8월달 정도에 작기가 끝나지 않더라도 밑에 멀칭 비닐 속에 뿌리를 제거한 부분 위에서 30cm까지 골고루 뜨셔가지고 한 5가운데 뜨셔가지고 한 하우스당 5가운데 뜨셔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1kg 정도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 토양구성실에 의뢰하시면 되고요. 권해드리는 거는 솔직히 뭐 내가 하우스가 5동 갖고 있으니까 그 중에 대표 필지 하나만 하겠다 그러시지 마시고요. 뭐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하우스별로 하세요. 하우스별로. 내가 5동 갖고 있으면 하우스 1, 2, 3, 4, 5 하셔가지고 하우스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하우스별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 밭에 물 빠짐이 어떤지,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식토인지 사토인지 모래땅인지 아니면 지륵인지 그런 거를 판단하셔가지고 또 그 모래땅 같은 경우는 저기 또 조금 그 황토라든지 그걸 조금 더 집어 넣어서 물 빠짐 정도를 좀 조절하셔야 되고, 식토 같은 거는 지륵땅 같은 경우는 모래라든지 아니면 볏짚 같은 거를 좀 많이 집어 넣어서 그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공국이 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퇴비입니다. 퇴비. 예전에는 그 축분을 그 해양 투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해양 투기가 금지가 됐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생산이 아니라 발생한 그 축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퇴비들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그 퇴비를 그 축사에서 퇴비의 형태로 내기 전에 그 부속도 검사라는 걸 해요. 근데 이제 부속도 검사를 하는데 샘플링 채취를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가서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본인들이 해갖고 샘플을 갖고 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완숙이 된 거를 쌓아놓고 계속 그것만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어차피 이제는 부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만은 이거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우사나 돈사나 거기에서 직접 나온 퇴비를 저는 신뢰 안 합니다. 저는 절대 신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생석회를 집어넣습니다. 생석회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런 퇴비를 잘못 쓰시면 어떻게 되느냐? 토양의 산도가 갑작스럽게 올라가 가지고 골치 아프게 됩니다. 한번 잘못 넣은 퇴비는 한 2, 3년, 최소 2, 3년, 많게는 4, 5년 정도 그 땅에 그 작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퇴비는 무조건 완숙이 잘 된 퇴비를 쓰시는 게 좋고, 가루 형태여야 되고요. 물이 많고 그런 떡진 퇴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퇴비는 쓰지 마시고 가루 형태여야 되고, 냄새 안 나야 되고, 냄새가 많이 안 나야 되고, 완숙이 제대로 된 가루 형태의 퇴비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죠. 포대퇴비 써라. 근데 이제 포대퇴비를 안 쓰시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려우니까,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포대퇴비를 쓰시는 분들이 또 싫어하는 게 뭐냐면 비료기가 별로 없을 것 같다 하시는데요. 퇴비는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비료가 아닙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퇴비를 쓰시면은 비료 효과는 있죠. 크긴 크죠. 하지만 거기에 너무 의지하시면 안 돼요. 자, 밭 준비는 최소한 2개월 전부터 뭐 석회질 비료, 그러니까 고토석회 그런 걸 넣어주고 2달 전에, 1달 전에 퇴비 넣고, 뭐 그다음에 퇴비하고요 유기질 비료는 같이 넣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퇴비를 2년 정도 쓰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인산하고 가리가 기준치보다 높게 많이 쌓이게 돼요. 근데 뭐 3년, 4년 계속 퇴비를 쓴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확량이 주는 겁니다. 작물이 잘못되고 인산하고 가리가 계속 쌓이게 되기 때문에 퇴비를 2년 정도 쓰신 후에는 그 인산 가리가 별로 없는 유기질 비료로 1년 정도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게 바꿔주시고 다시 퇴비로 해주고 그런 형태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추는 작기가 한 3번 정도 작기가 1년에 돌기 때문에 겨울철 작기 들어갈 때 퇴비를 1년치 쓸 거를 넣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뭐 한 200평 기준으로 해서 한 1톤에서 한 1.5톤 정도 집어 넣으시는데, 작기마다 넣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작기마다 퇴비를 넣으시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복합비료, 원예형 복합비료, 한 상추 전용 복합비료 같은 경우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토석회 같은 경우도 한 번 딱 하고 그냥 1년 지내시는 거예요.
계속 고토색해 1년에 3번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퇴비하고 그렇게 번갈아 쓰시는 거고, 화학 비료 같은 경우는 정식 한 10일 전? 예, 그 정도 넣으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밑거름은 과한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농사에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볏짚은 최소한 2년에 한 번 생볏짚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이 볏짚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 콤바인이 좋아졌기 때문에 콤바인이 이렇게 쓸잖아요. 잘게 쓸은 것도 다 말아가지고 그 베일러를 만들더라고요. 그 원형 베일러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해 볏짚을 넣는다 하면은 200평 기준으로 100평에 하나, 이게 그 동그랗게 마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500kg인데 그거를 100평에 하나 정도, 그러니까 200평짜리 하우스는 그 2개 정도 집어 넣으시면 얼추 맞을 것 같고요. 썰은 걸 집어 넣으셔야지, 안 썰은 걸 집어 넣으시면 로타리가 다 말려가지고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썰은 거를 구하시는 게 좋고요. 요즘은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콤바인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묶는 기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썰은 것도 다 잘 묶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구하실 때는 썰은 거를 꼭 선택해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500kg짜리 한 롤에 한 6만 원 정도? 그 정도면 사지 않을까요? 지금이 54분인데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